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글로벌 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 간의 무역 전쟁을 제가 시리즈로 한번 종합해서 제시하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시작된 미국과 일본, 미일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또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와 일본, 한일 무역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30년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일본이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잃어버린 20년을 왔던 그 과정을 제가 실제 경험하고 글로벌 시장을 본 저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1980년대는요, 미국이 디플레이션이 되고 나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경제 대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었습니다. 아마 일본에는 보면은 자동차 회사, 도요타부터 해서 가전제품, 정밀기기, 여러분들 이제 해외 가면은 많은 제품 사오듯이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은 일본 제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미국은 일본을 갖다가 압력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 G7이라고 아시죠? 전 세계 큰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포함해갖고 G7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 비즈니스를 갖다가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보호주를 하면서 수출만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어때요? 경상수지 흑자도 많고 경쟁력도 그냥 있지만은 모든 시장에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동한 게 뭐였냐면은 1986년에, 그러니까 고전에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하고 이후에 1986년에 미일 구조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외환 시장에 N값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1988년도부터 일본 가서 생활했는데 그 당시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엄청 잘 됐는데 그 당시 1달러가 100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 나가던 도요타 자동차도 1달러가 78엔까지 N고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큼 가격이 인상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상실하니까 도요타 자동차는 1년 안에 생산 라인 체제를 점차 줄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환 시장에 금융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요, 일본 같은 경우 1달러가 360엔, 고정 환율 제도가 1974년까지 있었는데 1974년 이후에 1달러가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달러가 200엔대가 오다가 1988년도 1달러가 100엔의 시대로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N값이 갑자기 비싸지면은 그만큼 가치 경쟁은 좋아지는데 상품이 잘 안 팔리죠. 그래서 일본 자체에서는 완전히 그냥 무역 전쟁에 아주 경쟁에 아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기업들이 다 해외에 나가서 현지한 상태는 아니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비상사태가 돌입됩니다. N값을 올려놓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과거에 일본도 시행착오 할 때 우리 N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죠? N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해외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록펠러 재단을 인수한다든가 콜롬비아든 전 세계 이제 N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자기 N의 가치로서 그냥 다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지만 그 당시 일본은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줬어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막 해서 그런데 N값이 올라갔어? 일본이 부자 된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1991년, 저는 그걸 갖다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는 초기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N의 값이 올라가다가 투자를 막 했는데 또 N의 값이 폭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요, 기업의 가치도 있고 국가의 가치도 뭐냐면은 투자 대비 이익 구조나 비용 구조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고서 판을 막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판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은 금융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무너졌나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991년도 버블은 이제 물거품이라는 뜻입니다. 버블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큰 금융이나 증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마루만쇼켄 무너졌고요. 지방은행의 다쿠쇼쿠 긴코라든가 지방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일제히 무너집니다. 그 시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1997년, 98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IMF에 겹친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빌려준 애는 어떻게 해요? 금융권이 그냥 걷어들이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해서 연명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시에 1988년도에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생활할 땐 일본 1달러가 100엔 시대였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00엔이 600원, 6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한번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땅이 가장 비싼 게 1988년도에 명동에 상업은행 들어가면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한 평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땅이 가장 비싼 게 어디였냐면요. 일본의 긴자 요점에 땅이 있어요. 미쓰코시 백화점이 있고 그쪽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한 평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거의 10년 사이에 3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올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990년대에 일본은 금융, 부동산, 주식 모든 가치가 물거품처럼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제 니케이 지수라 그래갖고 220원 니케이 지수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에는 니케이 주가가요 4만 포인트까지 가다가 최후 폭락할 때는 7,800만 포인트를 끊습니다. 완전히 4분의 1 토막 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도 경쟁력을 잃었지요. 금융도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될 때 일본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은 SOC 사업이나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쪽에다가 계속 그냥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일본은 전국에 47개 도도부현 블록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가시다 후쿠오카 옆에는 사가라는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있거든요. 후쿠오카 옆에 사가공항도 짓고 심지어는 전국에 있는 공항까지 막 만들어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결국 리스크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확산시킨 거는 괜찮지만은 그 관리하는 비용, 우리는 그 러닝 코스트랍니다. 러닝 코스트의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본은 10년, 20년 암흑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계속 시행착오하는데 전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0년도, 2000년대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10년, 15년 글로벌 시장을 빨리 진출합니다. 자, 1980년대, 90년대 동남아 시장 진출하고요. 중국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2000년대면서 물론 유럽, 미국, 국내 도메스틱 시장에서 글로벌로 나가서 현지화를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 200개국 지금 76억 명이 사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시장에 해외로 나가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다가 해외 쪽으로 지금 돌렸죠. 생산 라인을 갖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 딱 일본이 잘한 게 있습니다. 물가를 잡았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금리라 그래갖고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최근 들어서 금리를 갖다 인상을 1.75에서 1.5로 지금 낮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요, 10년, 20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일본은 제로 금리 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금리가 0%가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밀기계나 전 세계의 모든 걸 갖다 잘 만드는 게 일본이었는데요. 일본 말로 마치고바라고 합니다. 전 지역의 최고의 상품, 최고의 정밀기계를 만드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요. 그때 줄도산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 현상이 일본이 지금 5년, 10년, 20년을 진행해 오면서 계속 일본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본은 불과 10년이 아니라 20년 하다가 거의 2010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물가가 상승했으면 아마 일본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2년 사이에 임금 인상이 20, 30%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성을 올리고 효율화 시켜갖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결국은 경쟁력을 갖다가 지금 상실하고 있다.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출하면 어떻죠?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일본이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리즈를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하겠지만은 첫째, 금융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보호주를 한 일본이 결국은 보호주에 성공 못하고 계속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가장 힘든 20년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 2탄은 제가 또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